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외국계 기업 이직 및 해외 취업 면접 비법, 발췌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면접에서 퇴사 사유나 해외 취업 희망 이유 같은 거요. 이런 거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네, 까다로운 질문들이죠. 네, 그 핵심만 좀 뽑아볼까 해요.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 주는 답변 기술 같이 알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가 특히 답변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여기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 참 많아요. 아, 포장이요? 네, 솔직함도 물론 중요한데 이 표현 방식 하나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공무원에서 사기업으로 옮기거나 아예 한국을 떠나서 해외 취업 생각하실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좀 구체적인 예시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왜 지금에서 떠나세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그만둔다. 이럴 때는 더 그렇죠. 그렇죠. 할 말이 많아도 다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에서도 직설적인 불만 표현보다는 완곡한 표현, 이걸 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봉준호 감독 통역하신 샤론 최님 팁이 딱 생각났는데 아, 네네. 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대신 최대한 말을 좀 적게 하고 싶다. 이렇게만 바꿔도 훨씬 부드러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쿠션 언어 같은 거죠. 자료에 그 사라 제시카 파커 인터뷰 예시도 나왔잖아요. 아, 네, 봤어요. 최악, the worst라고 안 하고 가장 덜 성공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하. 면접에서도 딱 마찬가지예요. 아, 공직은 시스템이 너무 경직됐고 연공 서열 위주라 싫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불만 많네? 우리 회사 와서도 뭐 불만 있으면 금방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네,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괜히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렇게 바꿔보라고 제안을 하죠. 한번 인용해 보자면 공모론 조직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사를 고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하고. 네. 하지만 제 역량을 좀 더 명확하고 또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와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훨씬 긍정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 조직에 대한 불만, 비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뭘 이루고 싶다, 내 목표, 내 성장,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네. 자료에 다른 예시도 있었잖아요. 연공서열 시스템이 많은 분들께는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원합니다. 아, 이것도 좋네요. 귀사는 기여도와 주거성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점이 제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습니다. 이렇게요. 훨씬 낫죠. 확실해요. 그럼 이제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이유. 이것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의 연공서열 문화가 싫어서 떠납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긍정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걸로. 네, 이것도 자료 예시를 좀 빌려오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제 홈그라운드니까요. 아, 홈그라운드라는 표현 좋네요. 네, 애정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이제는 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시야를 넓히고 싶다는 느낌? 그렇죠. 아니면 제 노력이 조금 더 빨리, 좀 더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싫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나선다. 이런 인선을 주는 게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환경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자료에서 짧게 언급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어떤 거죠? 그 다양한 영어, 억양 문제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네, 해외 기업 면접 보다 보면 싱가포르, 인도, 또 유럽 정말 다양한 국적의 면접관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억양이 다 달라서 당황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다양한 억양에 미리 좀 귀를 익숙하게 해두는 게 좋다. 그래야 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하긴 미리 좀 들어보면 확실히 덜 당황하긴 하겠네요. 물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자기 억양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도 하고요. 꾸준히 듣는 연습이 중요하겠죠. 네.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그거네요. 면접에서 어떤 이유를 설명하든 과거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 요게 막 매몰되기보다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비전, 내가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 이걸 중심으로 답변을 짜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표현을 정말 조금만 다듬고 관점을 살짝만 비틀어도 여러분의 의도나 잠재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같은 내용이라도 진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좀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면접에서 답변 내용의 논리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 긍정적인 태도, 심지어 다양한 억양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까지 이게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런 어떻게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고 또 유연한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직무나 혹은 지금 몸담고 있는 업계를 바꾸려고 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특히 뭐랄까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문화 배경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 고민되는 지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뭐 완벽한 문법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어떻게 좀 명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렇죠. 과거 경험도 존중하면서 나 새로운 거 하고 싶다. 이런 열정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자료에 실제 답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요.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완벽한 언어 구사, 이거보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맞아요. 특히 다국적 환경에서는 뭐랄까 소위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도 사실 많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게 단순히 명확하게 말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이걸 좀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외교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떠나서 해외 취업을 하려는 이유, 이걸 설명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지금 여기가 싫어요. 이게 아니고요. 네네. 더 넓은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 혹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죠.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부서에 대한 선호를 말할 때요. 직접적으로 싫다, 이게 아니라 덜 선호하는 부서, 이런 완곡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덜 선호하는 부서. A least desired department. 야, 이거 진짜 세련됐네요. 부정적인 느낌은 싹 빼면서도 의사는 전달되고요. 네, 맞아요. 자기 의사는 분명히 하면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감이 덜 들게 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그 고객 서비스, CS 경력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로 바꾸려는 분, 그 답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 사례도 있었죠. 뭐 10년이나 CS를 했는데 이걸 그냥 옛날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예를 들면 뭐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문제 해결 경험 같은 거요. 이런 귀중한 자산을 먼저 딱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 경험이 그냥 과거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역할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죠. 연결이요? 네. 그 사례 같은 경우엔 CS 경험으로 얻은 그 고객 중심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걸 데이터 분석에 탁 붙여서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진짜 쓸모있는 인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직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강점을 더 잘 쓰고 싶다는 느낌이네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강첩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직무의 가치도 인정해주면서 왜 바꿔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죠. 과거랑 미래를 이렇게 다리로 잇는 거네요, 스스로. 그럼 그 컨설팅에서 회계직으로 가려는 사례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례에서는 컨설팅 경험 덕분에 다양한 산업을 넓게 봤다. 이건 좋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조직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여할 때 더 만족하고 성과도 잘 내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성향을 강조했죠. 아, 자신의 성향. 네. 그리고 이 성향이 회계 분야에 대한 진짜 열정, 그 true passion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직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핵심 가치나 성향에 더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유를 그냥 1번, 2번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역할이 나한테 더 의미 있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특히 그 마지막 사례처럼 열정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와 이거 진짜 자연스러워야 할 텐데요. 그 자리에서도 연습 중요하다고 했죠. 어설프게 막 긴장해서 저는 정말 익사이티드 합니다. 뭐 이러면 완전 역효과일 텐데. 맞습니다. 진정성 있는 열정은 강력한데 이게 표현이 어색하면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서 그냥 느냐멜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이 모든 준비는 면접관이 묻는 그 근본적인 질문, 왜 우리 회사예요?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답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기 경험, 강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 이걸 잘 엮어서 긍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나만의 이야기로 만드는 연습,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 덕분에 직무나 업계 전환 이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그 방법을 좀 깊게 들여다봤네요. 핵심은 역시 과거 경력을 발판 삼아서 미래 비전이랑 열정을 설득력 있게 연결하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좀 완곡하면서도 솔직하게 내 선호를 표현하는 기술도 중요했죠? 맞아요. 그 덜 선호하는 부서 표현. 네,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는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전략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진솔하면서도 매력적인 경력 이야기를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답변 준비를 넘어서 내 커리어를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이 전환 이유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자료들에는 뭐 레주메 작성 팁 같은 다른 조언들도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내 강점과 열정을 어필하는 것, 그리고 지원하는 그 조직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링크드인으로 덜컥 인터뷰 제안 받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몰랐던 회사 면접 잡혔을 때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죠? 이 질문 진짜 난감하죠. 네, 맞아요. 특히 뭐랄까, 외국어로 인터뷰해야 하면 그 부담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모든 회사를 다 속속들이 알고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받은 자료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지원 동기 전략 이걸 좀 보면서요. 이 까다로운 질문에 좀 진정성 있으면서도 전략적으로 답하는 법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냥 월급 받으려고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잘 모르는 회사라고 해도 뭐 억지로 꾸며낸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진심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오늘 그 핵심 전력들 구체적인 사례랑 같이 한번 짚어보죠. 그 자료에 나온 리크루터 경험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 엄청 깊이 이해하고 막 애정을 보이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회사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네. 리크루터 입장에서도 사실 회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이는 지원자한테 시간을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거든요. 결국 진정성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단시간에 그게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게 뭐 완전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음 있다? 회사랑 나 사이에 어떤 진짜 연결고리 이걸 찾아내는데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피상적인 칭찬보다는 내가 이 회사와 어떤 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시간이 정말 촉박할 때는요?
그럴 땐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까요? 그럴 땐 보통 회사의 비전이나 대표의 철학 이런 거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아요. 자료에 나온 그 자기개발 스타트업 면접 사례, 그게 딱 좋은 예시인데요. 그 지원자가 대표 인터뷰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비전이 좋다, 이게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이런 비전의 이런 부분이 나의 어떤 가치와 딱 맞아서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아, 비전 내에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요즘 글로벌 기업 면접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D&I라고 하죠. 이거 관련 질문 받고 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D&I는 이제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모여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포용적인 문화가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는 거군요. 그쵸.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다양한 동료들이랑 얼마나 잘 협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 직무 지원자처럼요. 회사의 D&I 가치를 먼저 딱 언급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 예를 들면 다양한 고객 니즈를 파악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역량 같은 걸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경험 속에서 D&I 관련 사례를 미리 좀 생각해두는 게 중요해요. 아, 그래도 여전히 좀 막막하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그 자료에서 제시한 4가지 브릿지 표현 구조, 이것도 도움될 것 같네요. 1. 리서치 중에 뭘 알게 됐다. 2. 특히 어떤 점이 흥미로웠다. 3. 이걸 이렇게 이해했다. 4. 그래서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 이 흐름이죠. 맞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답변을 좀 논리적으로 구성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 외항사 승무원 지원 사례 보면요. 그냥 1등 항공사라서요? 이게 아니잖아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승객 절반 정도가 아시아 출신이고 또 많은 분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네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바탕으로 항공사를 그냥 운송수단이 아니라 기회를 연결하는 통로,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과 포부를 연결했죠. 이게 바로 그냥 피상적인 조사를 넘어선 좀 깊이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시니어 테크 서포트 지원 사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인 경험,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겪으셨던 어려움을 회사 비전이랑 연결했잖아요. 시니어를 위한 기술 지원이라는 비전과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싶다는 자신의 가치관을요. 네, 그때 appreciate나 aligns perfectly, drawn to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감정하고 논리를 잘 섞었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직장을 왜 떠나는지 이 이유를 설명할 때도 좀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HR 직무 지원자 사례처럼요. 현재 직장의 좋은 점, 긍정적인 환경이나 훌륭한 팀 같은 거, 이런 걸 먼저 인정하는 거죠. 아,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한계, 예를 들어 오래된 관리자들 때문에 성장이 좀 정체된 느낌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성장을 위한 이직 필요성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현재 제 커리어 단계에서는 HR 기획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싶고 리더십 경험도 쌓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요. 신중하게 고민한 결정이고 지금이 딱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답변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긴장하면 진짜 로봇처럼 부자연스러워지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외우면 더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신에 답변의 그 핵심 흐름, 뼈대가 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애서 즐겁게 일했지만 하지만 현재 제 단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요. 이런 걸 익혀두고 여기에 자기 이야기를 살붙이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잘 모르는 회사 인터뷰라도 미리 리서치를 좀 해서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 특히 D&I 같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자신의 경험이나 커리어 목표랑 진솔하게 연결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가지 브릿지 표현 같은 구조를 활용하면 답변을 좀 더 쉽게 짤 수 있겠고요. 맞아요. 억지로 꾸미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자료 말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직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적 자원 개발, HRD 전문가라고 해보죠. 근데 지원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지사가 좀 작아서 현실적으로 그 역할이 존재하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단순히 직무 타이틀에만 얽매이지 말고요. 여러분의 역량과 가치를 그 회사에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관점을 살짝 비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는 질문, 이거 정말 많이 받으시죠? 네, 거의 필수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막상 답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말해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답하는 법에 대한 거예요. 아, 정말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 특히 이제 자신의 역할, 책임 이런 걸 제대로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대요. 긴장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부터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네. 근데 면접관, 특히 이제 처음 만나는 실무진은 사실 지원자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력서를 아주 꼼꼼히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딱 제시하는데 바로 답변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아, 구조요? 핵심은 맥락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맥락이요? 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막 나열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속했던 팀이나 부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그려주라는 거죠. 아, 큰 그림. 자료에서는 이걸 스카이라인을 먼저 보여주는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스카이라인. 오. 네, 면접관 머릿속에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일했구나. 그 지도를 먼저 쫙 펼쳐주는 셈이거든요. 아, 스카이라인 뷰 진짜 좋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속했던 팀은 총 10명이었고요. 부서장님 한 분 아래 팀장님 한 분, 그리고 저 포함해서 시니어 3명하고 스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네. 이렇게 팀 규모랑 내 위치를 먼저 딱 밝히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 팀에서 이런 위치였구나 하고 바로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훨씬 쉽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직 구조라는 배경, 그 맥락을 먼저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맡았던 책임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 무게감 같은 걸 면접관이 훨씬 쉽게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요. 핵심적인 역할하고 책임 사항들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명료하게. 네,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 스타카토처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타카토처럼요. 아. 너무 장황하지 않게 그냥 핵심만 딱딱 짚어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핵심만 딱딱. 네. 자료에 나온 그 구체적인 직무 예시들 그거 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컨슈머 인게이지먼트 팀부터 베이커리 매니저, 글로벌 파이낸싱 부서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예시가 좋았죠. 다들 팀 규모랑 자기 역할을 먼저 밝히는 그 구조를 따르더라고요. 근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글로벌 파이낸싱 부서 예시였어요. 어떤 점이요? 단순히 업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 그러니까 임팩트를 같이 제시한 점이요. 2억 달러 규모 베트남 신디케이션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발견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나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임팩트. 그리고 하루 일과나 아니면 업무별 비중을 묻는 질문에도 이 구조적인 접근은 똑같이 유효합니다. 일과 질문도요? 네, 예를 들어서 제 하루 일과는 주로 오전에 트렌드 분석으로 시작했고요. 추가적으로 오후에는 A 업무를 처리했으며 하루 마무리 단계에서는 B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시간 순서. 아니면 업무 시간의 약 35%는 데이터 모니터링에 사용했습니다. 처럼 비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베이커리 매니저 예시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약 10%는 재료 확인 및 발주, 한 70% 이상은 고객 응대랑 포장, 15%는 주문 관리, 나머지 5%는 직원 스케줄 조정. 이런 식으로 비율을 쓰니까 면접관이 훨씬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강도로 무슨 일을 했겠구나 상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훨씬 명확해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지점 있잖아요. 특히 이제 소위 문과 졸업생분들이 걱정하는 거, 정규직 경력 없이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부분이요. 아, 맞아요. 그 고민 진짜 많죠. 이 자료는 그것도 놓치지 않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 이런 경험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형태가 아니라. 네, 그 경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조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능력.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이 틀에 잘 맞춰서 책임이랑 성과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럼 결국 면접에서 이전 경험 설명할 때 그냥 무작정 막 세부적인 업무 내용부터 늘어놓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일단 먼저 팀이나 부서의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맥락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역할이랑 핵심 성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딱딱 전달하는 거, 이게 핵심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설명 방식은 그냥 면접관의 이해를 돕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경험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스스로 정리하는 효과까지. 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맥락 먼저, 핵심 나중에 소통 방식이요. 비단 면접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속하게 될 어떤 조직 내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또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오, 면접을 넘어서 조직 생활에서의 소통 방식까지 연결되는군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면접 후기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면접관들이 그냥 경험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까다로운 상황 질문이나 근본 원인 분석, RCA 질문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특히 갈등 해결 관련 질문들. 이게 참 답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 뒤에 숨은 의도가 뭔지 또 어떻게 답변해야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분석력, 소통 방식, 또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잘 지냅니다,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갈등을 좀 건설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그런 힌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진땀 나는 상황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온보딩 촉진자 사례요. 교육 끝나기 10분 전인데 상사가 갑자기 미팅 잡고 아, 네. 그거 정말 복잡했죠. 근데 담당 매니저는 없고 심지어 어떤 신입은 유료 영어 수업까지 취소했는데 미팅이 또 갑자기 취소됐어요. 하하, 네. 아찔하죠.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 받으면 정말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단순히 임기응변, 순발력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상사, 부재 중인 매니저, 또 금전적 손해본 신입사원까지 이 사람들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있는지. 아, 이해관계자 파악. 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수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 뭐랄까,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는 거죠. 이 경우는 일정 조율이나 소통 시스템의 부재 같은 거요. 그렇군요. 그럼 답변할 때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한 10초 정도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오히려 신중해 보일 수 있죠. 중요한 건 각 관계자에게 맞춰서 소통하는 방식. 예를 들면 신입에게는 일단 공감해주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네, 일단 공감. 그리고 매니저와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할지 그 해결책 중심으로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예를 들어 긴급 상황 발생 시 프로토콜 같은 걸 제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아주 좋죠. 좀 전략적인 접근이랄까요? 아,
답변 방식도 되게 다양했잖아요. 어떤 분은 뭐 회사 복지로 신입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먼저 찾겠다고 하거나 네,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파리바게토 크리스마스 때 비슷한 엄청 바빴던 경험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셨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해결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질문은 보통 자연스럽게 알세의 질문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최근에 겪었던 갈등 상황이랑 그 근본 원인이 뭐였냐? 이렇게요. 아, root cause analysis. 근본 원인 분석. 그렇죠. 표면적인 사건 너머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 호텔 프론트 사례처럼 상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절차를 바꿔서 팀원들이 불만을 가졌다. 이게 표면적인 사건이라면 네, 소통 부재 같아 보이죠. 그냥 들으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진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 예를 들면 하향식 의사결정 문화랑 직원들이 기대하는 협업 방식 간의 충돌이라던가 아니면 운영 절차 변경 시에 명확한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점 이런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나 문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군요. 근데 저기 그렇게 시스템 탓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좀 책임감 없어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프레이밍,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예요. 특히 상사와의 갈등 같은 민감한 질문에서는요, 감정적으로 뭐 답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전사 표준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의 입장과 특정 시장 상황을 직접 겪는 실무자의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업무상 관점의 차이로 프레이밍하는 거죠. 아, 개인적인 대립이 아니라 업무 관점의 차이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정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예를 들면 고객 피드백 같은 걸 근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접근이라고 해서 기본 정책은 따르되 이 시장에서는 예외를 좀 두자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제안하면 훨씬 설득력 있죠. 그렇군요. 그 인력 부족 때문에 업무량이 막 2배로 늘었는데 보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사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냥 보상이 적어서 불만이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인력 변동에 대한 비상 대응 시스템이 없었다는 걸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잖아요. 맞아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낸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타협안이랑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인력 계획 같은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같이 제안했던 게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거요.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분석이 복잡하니까 답변까지 막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더 임팩트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간결함. 네, 자료에 나온 그 싱가포르 매니저랑 업무 스타일 달라서 힘들었던 사례 있잖아요. 그걸 아주 간결하게 잘 풀어냈어요. 네, 그거 기억나요. 신호등 시스템 제안했던 거. 맞아요. 뭐 복잡한 시스템 차이 설명 다 빼고 핵심 아이디어. 우리 이렇게 신호등처럼 표시해서 소통합시다. 초록은 바로 처리, 빨강은 팀 논의 필요 이렇게 딱 제안하고 그 결과 응답 시간이 40%나 빨라졌다. 그리고 매니저도 좋아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랑 긍정적인 반응까지 딱 언급하니까 훨씬 임팩트가 커지죠. 아, keep it simple. 그 키스 원칙이군요. 복잡한 것도 명료하게 핵심만. 그렇죠. 복잡할수록 심플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4. 그 결과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구조로 답변하는 게 효과적이겠네요. 네,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연습.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근본 원인 분석, RCA적 사고방식이요. 이걸 면접 준비할 때만 쓰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일상 업무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표면적인 문제 너머에 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는 연습이요. 이게 아마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때 강점과 약점 질문이요. 아, 이거 진짜 받을 때마다 머리가 좀 하얘지죠. 네, 맞아요. 이게 강점을 말하려니 괜히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네, 또 약점은? 이걸 말해도 되나? 너무 솔직하면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좀 자신감 있으면서도 좀 진솔하게 답하는 법, 그 전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필요한 내용이네요.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모범 답안만 딱 주는 건 아니고요.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걸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 깊이가 있구나, 성장하겠구나, 이런 걸 보여줄 기회로 삼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기대되는데요. 그럼 강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 보니까 일단 답변을 좀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면 듣는 사람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길을 좀 알려주는 느낌이네요. 우선순위도 있던데요. 그 경험으로 증명된 기술, 그러니까 하드 스킬 먼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면 하드 스킬은 딱 떨어지는 성과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객관적이니까. 근데 소프트 스킬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이게.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그냥 주장만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갤럽 강점 진단 같은 도구를 쓰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경험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라는 거죠. 아, 스토리텔링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찰력이 강점이다. 그러면 그냥 저는 관찰력이 좋아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스타 기법 같은 거 활용하면 좋고요. 아, 스타 기법.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S, 무슨 일을 맡아서 T,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A, 그 결과가 어땠는지 R,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하면 훨씬 설득력 있죠. 그 팔로워십 사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뭘 개선했다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채용 검토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던가 FAQ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던가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가 나오니까 확 와닿죠. 네, cutting review time roughly in half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치를 살짝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결국에는 이게 다 진정성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케빈 크루 지원자 사례도 그렇잖아요. 아, 네네. 사람 좋아하는 밝은 성격.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추상적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 고객 피드백,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좋았다, 이런 거나 단골 손님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심지어 동료 채용에까지 영향을 줬다,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같이 제시하니까 훨씬 강력해지죠. 아, 그러네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이 중요하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더 어려운 거. 약점인데요. 이거 진짜 어렵죠. 네, 자료에서도 약점 질문 받았을 때 더 당황했다, 이런 경험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솔직해도 문제? 또 너무 가벼운 걸 말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까 봐 걱정되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면접관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약점을 아는지,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 약점을 통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을 본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솔직하되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은 피해야겠지만 누구나 가질 법한 현실적인 약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면접관이 듣고 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 이렇게 공감하게 만들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 베스트죠. 그 발표 불안감 사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발표 못해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떨 때 힘들었고 신제품 발표, 그래서 동료 도움받아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했고 지금도 계속 스터디하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푸니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 능력과 개선 의지를 함께 보여주잖아요. 진솔해 보이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꾸준히 발전하려는 모습.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성장 스토리를 더 좋게 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약점을 양궁에 비유한 것도 재밌었어요. 네, 약점을 신중함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도 활시위를 당기는 결단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독특하고 인상적이죠. 자기 성찰이 깊다는 느낌도 주고요.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이 강점, 약점 질문이 단순한 장단점 체크가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또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성장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아주 중요한 기회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강점은 구체적인 사례랑 성과로 탁 구조화해서 보여주고 약점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함께 들려주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쩌면 당신만의 아주 특별한 강점이나 남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약점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요? 네, 약점을 그냥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당신만의 색깔, 당신만의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접에서 갑자기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동물 비유 면접 질문 답변법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질문의 진짜 숨은 의도가 뭔지, 또 어떻게 답해야 좋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이런 차원의 질문은 절대 아니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면접관들은 이걸 통해서 지원자가 좀 예상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또 스스로를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있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그 실제 채용 담당하셨던 분들이나 면접관 경험 있는 분들 조언이 담겨 있어서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새입니다. 같이 너무 두루뭉술하거나 아니면 너무 흔한 답변은 오히려 좀 지루함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효과적인 답변을 하려면 그 답변에 좀 일정한 구조를 갖추는 게 좋은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한 5단계 접근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첫째는 자신을 비유할 동물을 명확하게 딱 제시하는 거고요. 둘째는 왜 그 동물을 골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동물의 특성하고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역량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최소 2가지 이상 연결하라고 막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연결이 핵심이에요. 그냥 동물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 동물의 어떤 점이 내 어떤 역량이랑 딱 이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넷째 단계는 그 역량을 실제로 발휘했던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믿음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역량이 앞으로 회사나 맡게 될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구조가 듣기에는 참 논리적인데요. 근데 막상 면접 때 긴장하면 저 5단계를 다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자료에 관련 팁 같은 건 더 없었나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막 외워서 따르기보다는 그 핵심 요소들을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료에서도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는 각 단계의 목적을 좀 이해하고 자기 경험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핵심은 결국 진정성 있게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잘 활용한 예시들을 자료에서 좀 살펴볼까요? 수달 예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조약돌 꾸준히 모으는 습성이 있잖아요, 수달이. 그걸 온라인 콘텐츠 꾸준히 자기가 쌓아가는 모습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꾸준함이란 자기관리, 셀프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이 역량을 어필했고 실제로 막 뉴스레터 구독자 적을 때도 꾸준히 콘텐츠 만들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고요. 네, 그게 참 좋은 흐름이죠. 동물의 구체적인 행동, 조약돌 모으기, 이걸 자신의 직무 관련 행동, 콘텐츠 축적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또 핵심 역량,
꾸준함, 자기관리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실제 사례로 딱 증명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다람쥐의 예시도 있었어요. 그 수천 개 도토리 숨겨둔 곳 기억하는 거, 이걸 세심함이라는 역량으로 풀고 또 나무 사이 막 재빠르게 다니는 모습은 민첩함 혹은 적응력으로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꼼꼼하게 보고 여러 팀이랑 협업할 때 빨리 상황 파악하고 소통한다. 이런 강점을 사례랑 같이 제시했고요. 이것도 동물의 잘 알려진 특성을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잘 연결한 거죠. 특히 여러 팀과 협업한 사례가 구체성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카피바라 예시도 있었죠. 그 친화력하고 침착한 강조했던 거. 네, 맞아요. 카피바라. 사실 근데 동물에 비유하라니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뭘까? 당신의 핵심 역량이랑 자기 인식을 보여달라는 거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면접관은 이 답변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자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나, 그리고 이걸 우리 조직의 목표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면접에서 동물 비유 질문은 당황스러운 돌발 퀴즈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핵심 역량이나 경험을 좀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답변 구조나 예시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좀 영감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은 정말 연결고리를 잘 찾는 겁니다. 동물의 특징, 자신의 역량, 그리고 실제 경험.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엮어내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요, 자신의 강점이나 전문성을 오늘 얘기 나눈 이런 동물 비유처럼 좀 간결하면서도 재밌게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스스로의 역량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는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 경력은 없는데 실무 경험은 대체 어디서 쌓아야 하나? 좀 막막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고민일 거예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 경험을 만드는 마케터의 비밀이라는 글입니다. 이게 딱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식 경력이 없어도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또 그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 이게 면접 가보면요, 단순히 뭐 마케팅 이론이나 도구하는 거 이런 걸 넘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SEO 성과 내봤냐, 소셜미디어 채널 키워봤냐, 뭐 구체적으로 광고 돌려봤냐, 이런 식으로 실제 해본 경험을 막 파고들어요. 사실 이론은 요즘 뭐 AI 도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험 기반 질문에는 이건 진짜 여러분만의 진짜 경험이 꼭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핵심은 결국 증명이군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일한 것만 경력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채용 담당자들이 진짜 궁금한 건 지난 직함이 아니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프로젝트로 얻은 경험이라도 그 성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딱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건 뭐 강력한 실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마케팅 경험을 물어봤을 때 꼭 회사 캠페인 경험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인이 운영한 뉴스레터 경험, 이걸 활용하면 돼요.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 4개월 정도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직접 운영했어요. 근데 업계 평균 오픈율이 한 21%인데 이걸 훨씬 넘어서 평균 35%를 찍고 구독자도 막 120% 늘렸다. 와, 35%요? 대단한데요? 네. 이러면 이건 그냥 해봤어요가 아니죠. 오픈율, 구독자 증가율, 이런 명확한 데이터로 성과를 입증하는 거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냥 뭐 영상만 띡 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튜브 애널리틱스, 이거 무료인데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 파고드는 거죠. 시청자 데이터 분석하고, CPM이랑 RPM 차이 같은 거. 맞아요. CPM은 광고주 비용 기준이고 RPM은 실제 내수익 기준이고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걸로 수익 개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봤다.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실무 마케팅 경험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왜 CPM보다 RPM, 그러니까 천에 노출당 실제 수익, 이게 더 중요하냐,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분석료까지 보여주는 거죠. RPM은 뭐랄까, 실제 ROI를 보여주고 광고 말고 다른 수익원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하고 또 어떤 컨텐츠에 집중해야 할지 딱 실질적인 방향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분석이나 면접 답변을 만들 때 요즘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AI요? 네, 실제 그 분석 데이터를 AI한테 주면 꽤 논리적인 분석 보고서나 구조화된 설명 초안 같은 걸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요, 약간 개인 프로젝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답변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실무 능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너무 쉽게 얻은 답처럼 보이진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만들어준 답변 그 자체가 아니에요. AI에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 이게 핵심이죠. 아, AI는 분석하고 표현하는 걸 돕는 도구일 뿐이고 그 경험의 원천, 재료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블로그 운영하면서 SEO 순위를 몇 % 끌어올렸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소셜 채널 팔로워를 몇 달 만에 몇 명 늘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네. 핵심은 이런 활동이랑 성과를 꾸준히 측정 가능한 지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스프레드시트 만들어서 매주 핵심 지표 변화를 쭉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엄청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AI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이고 진짜 재료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 측정 가능한 성과 기록,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뭐 완벽한 조건, 정식 직함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과정을 데이터로 착착 기록하세요. 모든 경험은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될 때 그때 비로소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내 경험은 돈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활동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경험 부족이라는 벽 앞에서 좀 좌절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설계하고 또 증명해 나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도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거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어요. 기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면 마케터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날 진짜 마케터라는 게 과연 그 직함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뭐 소속이랑 상관없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